태종 이방원.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신하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선 최고의 명군으로 기억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방원을 그토록 잔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방원은 냉혹한 권력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인간의 절박함과 고뇌가 보입니다. 1367년 고려 말 혼란의 시대에 이방원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당시 변방의 장수였을 뿐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이방원은 무인의 집안에서 자라면서도 유독 글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썩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젊은 이방원의 눈에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1383년 17살의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합니다. 무인의 아들이 문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단순한 무인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지식인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합격해도 권문세족이 아니면 출세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의 결단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방원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청년 이방원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썩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망설였습니다. 무인이었던 그는 정치적 판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방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정도전, 조준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방원은 혁명의 이론을 제공하는 정도전과 혁명의 칼이 되는 아버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1392년 마침내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새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방원은 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5형제 중 5째였던 이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왜일까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가정적인 사랑이 우선했던 것입니다. 이방원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인맥을 구축하고 혁명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로는 무시당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어린 이복 동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이방원과 함께 혁명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이제 세자 이방석을 지지하며 이방원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의 구상은 명확했습니다. 왕권을 약화하고 재상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나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398년 이방원은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8월 26일 밤 이방원은 움직였습니다. 그의 사병들이 정도전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정도전뿐만 아니라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이 한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이방석과 동생 이방번도 살해되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왕자의 난 이후 이성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자신이 총애하던 공신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를 세자로 책봉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1400년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다는 것을요. 정종은 온순한 성품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박포를 비롯한 일부 공신들은 이방원의 권력 독점을 견제하려 했고 넷째 형 이방가는 왕위를 노렸습니다. 1400년 2월 또다시 칼이 빼어들어집니다.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번에도 승리했습니다. 이방간은 유배되었고 박포는 처형되었습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이방원의 손에는 피가 묻었습니다. 형제의 피, 공신의 피, 신하의 피.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마침내 왕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1401년 36의 나이에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방원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박포, 이숙번, 조영무. 한때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지들이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남들까지 죽였습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의 형제는 이방원의 부인인 원경왕후의 오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들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판단하자 망설임 없이 제거했습니다. 부인 원경왕후는 남편에게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외척의 발언은 나라를 망치는 길입니다. 원경왕후는 그 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차갑게 식었지만 이방원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방원은 그저 권력욕의 눈먼 폭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백성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들을 보십시오. 육조 직계제를 확립했습니다. 의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재상 중심 정치를 막고 왕권을 강화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악습인 사병제를 없앴습니다. 공신들이 사적으로 군사를 거느리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군권을 국가가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호패를 발급해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과 병역을 공정하게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근대적 행정제도의 기반이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왕권 강화이면서 동시에 백성을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토지를 다시 측량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했습니다. 이것으로 권문세족과 양반들의 토지 독점을 견제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고 그 힘으로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08년 이방원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위독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왕자의 난 이후 아들 이방원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함흥으로 내려가 지내던 이성계는 이방원이 보낸 사신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방원은 몇 번이나 아버지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들을 죽인 이방원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 내가 왔느냐? 이방원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성계 내가 무엇을 용서한단 말이냐?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 일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의 선택을 이해했지만 아버지로서 용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세상을 떠난 후 이방원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이방원은 강했지만 아들로서의 이방원은 약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습니다. 그중 셋째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이 가장 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처음에는 장남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따른 것입니다. 이방원 자신이 세자가 되지 못해 겪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세자의 자질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학문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 충녕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1418년 이방원은 결단을 내립니다. 양녕을 패하고 충녕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때 이방원은 충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로 이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닦아놓은 이 길 위에서 너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 나는 악인이 되어 길을 닦았다. 너는 성군이 되어 백성을 이롭게 하라. 이방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형제를 죽였고 신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강력한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된 체제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칼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길이 닦여 있었으니까요. 1418년 이방원은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주고 때로는 실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학자들을 모으려 할 때 이방원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신하가 왕보다 똑똑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세종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할 때 이방원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왕권이 약해지면 백성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방원은 자신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세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강력한 체제 위에서 아들은 인간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1422년 이방원은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 투쟁과 개혁으로 지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방원은 세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어라. 그들도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사람들이다. 세종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22년 5월 10일 이방원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잔혹한 사륙자? 냉혹한 권력자?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 이방원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형제도 공신도
천암도 신하도 죽였습니다. 그 피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체제는 조선이 500년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확립한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는 혼란을 끝내고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혁파한 사병제는 군벌의 발호를 막았습니다. 그가 실시한 개혁들은 백성의 삶을 조금씩 나아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종이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민본 정치. 세종이 이룬 모든 업적은 이방원이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방원의 경우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 옳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원 역시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욕의 눈먼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 살았고 부인에게 미움을 받았고 역사의 사륙자로 기록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어쩌면 이방원은 영웅이 아니라 희생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혼란한 시대가 요구한 피를 흘려야 했던 사람, 누군가는 해야 했던 더러운 일을 떠맡은 사람. 역사는 이방원을 태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세종을 성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닦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길 위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빛만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원, 그는 조선의 어둠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토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원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